이 30대 직장인은 예적금 만기에 맞춰 올여름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가격이 변수. 확실히 이전보다는 호가가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게 제일 쌀 텐데 그럼 지금 사야 되나? 계속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매수를 포기하자니 더 오를까 걱정이고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생각하면 아예 기회가 사라질까도 두렵습니다. 대출이 좀 많이 안 나올 거다라고 하면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대출까지 막히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집을 사야 되지? 지난주 서울 아파트 집값은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최근 2달 동안 그야말로 폭등세입니다. 규제 지역인 강남 3구가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또 다른 한강 벨트인 마포와 성동, 광진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을 팔려는 사람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 남성은 월급의 40%를 대출 이자로 내는 상황을 버티다 못해 올해 초 집을 내놨습니다. 그간 문의조차 없었는데 이달 들어 갑자기 매수 문의가 이어지자 다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집 보러 올 수 있냐는 전화가 좀 자주 오니까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좀 버텨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계약 도중 취소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 뒤 취소 건수는 통상 한 달에 100건 수준이었는데 2월부터 몇 배로 폭등했습니다. 토어제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세였던 3월에는 700건이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모두 불안한 상황. 불안 심리가 집값을 부추기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이 나올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올해 들어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한 서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한 달 만에 소형 평수도 2억 넘게 오르는 등 거센 상승세에도 매수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한 30대가 20억 원짜리 국민평형을 담보대출 없이 샀습니다. 은평구라든가 강북구, 그다음에 경기 지역, 그다음에 지방 손님들, 실입주보다는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서울의 주요 아파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들이는 걸까? KBS가 강남과 마포, 노원의 대표 아파트를 정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주인이 바뀐 집의 등기부 등본 1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마레프에선 40여 건의 거래 가운데 절반이 대출 없이 체결됐습니다. 이 현금 거래 매수자로는 30대와 50대가 각각 30%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노원 상계주공 7단지도 30건 가운데 18건, 즉 60%가 이런 현금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현금 거래가 많은 건 갭 투자 영향으로도 분석됩니다. 지난 4월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를 산 이 50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전북 전주. 이렇게 집을 사고도 직접 살지 않는 비율이 상계주공과 마레프 각각 80%가 넘습니다. 반면 강남 음마는 대출 낀 주택이 33건 가운데 70%에 달했지만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을 짐작할 수 있는 채권 최고의 비율이 3곳 중 가장 적었습니다. 음마는 매수자 10명 중 7명이 강남 3구 출신, 지방 매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에서 20% 정도는 있었는데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데 그런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재건축 기대가 큰 음마와 상계주공에서는 상속과 증여 비율도 각각 30%를 넘었습니다. 전 국민, 전 지역에서 영끌바람이 불었던 5년 전과 달리 똘똘한 한 채에 현금이 몰리는 상황. 정부도 새로운 규제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집값 요즘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서울 집값 상승률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8년 9월 2주차 0.45%였는데요. 네. 이번 주 6월 4주차 통계가 0.43% 네.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0.43%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죠. 이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하는데 주간 변동률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네. 1년으로 따지면 곱하기 52주를 하게 되면 22.36%. 그러니까 10억 아파트가 12억
2천만 원 상승하는 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이게 네. 서울 평균입니다. 그러면 구별로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큰데 네. 성동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0.99%. 52주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51.48%니까 10억 아파트가 15억 1천만 원 올라가는 속도로 한 주간 굉장히 빠르게 달렸다. 과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 좀 현장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까 지금? 서울 핵심 한강벨트 지역과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서울 네. 한강벨트 지역에 가보면 삼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중 가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보러 갈 때 네.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거든요. 네.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고 이제 네이버 매물을 확인하게 되면 30억 아파트 같은 경우 한 2, 3억 정도 이미 네이버 매물이 더 높게 매물이 나와 있고요. 네. 현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서도 호가를 올리기 때문에 또 또 다르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나 계약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좀 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매물을 회수하거나 네. 호가를 올리는 행위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축 아파트들도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평택시 다녀왔는데요. 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니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서울의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어느 지역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공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보여주고 있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상승폭은 굉장히 큰데 양극화는 심각한 그런 네네. 상황이군요. 이런 좀 상황의 이유는 뭘로 분석됩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원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5가지로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 저성장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2월, 3월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폭제가 됐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했습니다. 작년에 3번, 올 상반기에 2번 인하가 됐고요. 네. 하반기에도 인하 기조가 이어질 거로 이어지면서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입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문제는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올해의 반토막 이상 줄어드는데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추경을 통해서 유동성 증가가 되니까 네.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이 불안 심리가 결국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리적인 요인, 말씀하신 그 심리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심리가 뭐 절대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다렸다가 예. 종잣돈을 모으고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예. 불안하진 않는데 지금 예. 불안한 이유는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잠시 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지금 아니면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네. 두려움. 벼락거지가 될 것 두려움.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빨리 사자로 연결이 되면서 너도 나도 지금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7월부터 이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잖아요. 그거는 네네. 좀 그 집값 잡는 데 도움이 안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시행이 되면 수도권 지역은 1.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4.2% 금리로 변동형으로 대출 받게 되면 5억 9천에서 5억 7천만 원 정도로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현재 6월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전에 빨리 사자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7월 네. 시행되고 하면 아무래도 약간 숨고르기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률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됐는데요. 네. 5개월 정도 조정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도 5개월이 될지 뭐 3개월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집값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겠으나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률 둔화되는 것까지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또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됩니까? 일단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세금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 규제는 순위에서 좀 밀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사기 신도시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현재 나올 수 있는 대책 카드를 보자면 결국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15억 이상 대출을 좀 막는
금융 규제로 이제 두 가지로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 어디까지로 하느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뭐 경기, 과천, 분당까지도 할지 아니면 성동, 마포와 일부 지역, 경기도 과천 정도만 지정을 할지 한마디로 소극적인 대응을 할지 공격적인 대응을 할지는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결과를 보고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책, 그러니까 15억 이상 대출 규제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정도 가지고는 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대책과 좀 장기적인 대책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못할 것 같은 재건축 초과이익 완수제 같은 이런 대책들을 폐지를 해준다면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르다라는 인식이 들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제초안 폐지 플러스 다주택자 규제 폐지까지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근본적으로는 사실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건 사실 단박에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공급입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서울은 수요가 과잉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잡으려면 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이 부족한 부분,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고요. 신도시 개발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신도시 개발은 멈췄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재개발 구역 390개 정도를 해제한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꾸준하게 공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방의 공급 물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또 지방의 공급 물량이라기보다는 지방의 수요, 자본이 서울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와 또 지방의 대학교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말씀하셨지만 집값 양극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어떤 해법이 뭐 필요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집값 양극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지방에서 인구와 자본이 유출되는 또 서울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지 않으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일자리, 지방에 계시는 분이 편하게 직장을 취직해서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지방 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